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을 하려기보다는 사실 적은 양이라도 끊임없이,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일정한 시간, 한 20분, 30분이라도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랑 대화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는 게 나중에 아이한테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 어학원 김은화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시기에 가장 변화가 많은가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6년이 가장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시기랑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이때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아이가 처음 중학교 입학했을 때 자유학년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학년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처음 나왔던 단어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이한테 적용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계획만큼 잘 되지 않아서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돌아간다면 그때처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가 계획성 있게 다시 한번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후회 아닌 후회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우리 자녀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꼭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이 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맞게끔 계획 달성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런 용어도 나오죠. 근데 그게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주 많은 거를 바라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표를 주도적으로 짜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꼭 이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반드시 초등 시기에 시작하고 경험을 해야 이게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의외로 굉장히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플래너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아침 식사, 10시부터 11시까지 영어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 수학 공부, 이렇게 또 짜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표를 짤 때는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는데 시간별로 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되면 또 마무리가 되기 전에 그 다음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계획을 짜기보다는 그 학습의 양,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지고 나서 계획을 짜게 해주셔야지 절대로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조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이게 좀 정착이 되기까지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짜고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왜 제대로 되지 않냐면 습관이 또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학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열이면 다 이제 스스로 잘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스스로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습관이 잡히기까지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또 이게 잘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함께 해주셔야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성취의 경험입니다. 물론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실패를 해본 친구들이 오히려 내가 이번에 안 됐지만 다시 시작해보지, 이런 성취의 경험들이 나의 자아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나중에
중학생이라든가 나중에 더 커서 고등학생 가보면 그때는 사실 굉장히 큰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좌절이 너무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성취의 경험들, 실패라든가 성공들의 이런 경험들이 지금은 그렇게 다가오는 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면 실패를 하더라도 이걸 너무나도 크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와서 중요한 게 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사실 어느 정도 상위권의 친구들은 지필 점수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 상위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변별할 수 있는 거는 수행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기간 내에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완성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 과제의 점수가 중학교에서는 또 중요한 비중을 이제 변별할 수 있는 또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아무래도 옆에 앉혀놓고 아니면 다 할 때까지 다그치는 경우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말을 안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 관리하면서 스스로 정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있는 경험, 이게 성공이 돼도 되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희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고 진학을 하면서 사실 3년 내내 그 한성가고 기숙사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뭐 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 되면 대치동 학원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또 이제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특목고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엄마인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생활을 본인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수업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학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공부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 방법들을 많이 좀 패스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1단계는 국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 없이 아니면 이해만 하고 5단계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먼저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 과정이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사실 교과서나 아니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은 걔네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거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거나 나만의 요점 정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큰애가 임용을 시험을 보면서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본인만의 그런 이제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시중에 나온 그 노트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사람이 본인만의 그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개념을 내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합격률이 높은 거를 그런 통계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걸로 정리를 했지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5단계를 거쳐서도 국어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국어는 읽고 이해됐어. 그다음 문제풀이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 국어도 어느 정도 암기라든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도 사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사실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공부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초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다양한 기본 개념을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연산도 좀 들어가겠죠. 의외로 연산으로 인해서 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왜 반복을 해야 되냐면 중학교에서 변별이 되는 거는 심화 문제인데 이 심화 문제라는 게 가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 문제를 잘 푸는데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만 되면 손을 못 대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 기초 문제의 유형들을 여러 번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 문제라고 아주 쉬운 기초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기초 문제 중에서도 유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력이 생기면서 심화 문제를 봤을 때 그 유형에서 이 심화 문제는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구나라는 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심화 문제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반복을 더 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똑같이 푸는 게 아니고요. 기초 문제의 유형을 더 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통달을 하게 되면 심화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심화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맥을 못 춥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반복 학습, 기초 문제 유형을 조금 더 많이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게 틀린 문제를 너무 똑같이 계속 틀립니다. 혹시 이거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심한 문제라는 한 단계 위로 점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된 걸 봤는데요. 손으로 답안지를 내가 집필한다는 느낌으로 정리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안 되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문제 푸는 걸 보면 여기저기 막 찍찍 풀면서 내가 어디에다 뭘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를 풀 때는 네가 책에 있는 답안지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답안지를 누가 봤을 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소한 부호 실수라든가 계산 실수를 또 줄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이 서술형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답지에 풀이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직접 정리하면서 또박또박 풀이를 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 수학도 웬만하면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어 공부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한국식 영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입시 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의 영어 내신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고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 영어 공부에서 만약에 특목고 진학이 목표라면 내신 영어는 무조건 A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문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문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중학교 내신 영어에서 문법의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영어에서 A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원서를 쓸 때 사실 또 발목이 잡힐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법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수능 영어가 많이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영어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1학년입니다. 2학년부터는 이제 고입이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신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정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시간입니다. 그때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도전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목고 최상위를 원한다면 그 이상 수능 영어 이상의 탭스라든가 IB 이렇게 또 최상위 실력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어휘, 독해, 문법 이런 식으로 조금 입시 영어를 위해서 이 영역에 조금 더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해력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 문해력은 모든 과목의 기본기이다.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독해력이라는 거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보고 읽고선 이해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독해력이 뛰어난 거겠죠. 그런데 문해력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정보를 이해하고 이거를 자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기본은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을 우리가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다양한 독서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고민이 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책 한 글자를 너무너무 읽기가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 억지로 읽힌다는 거는 이게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알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방법은 집안에 있는 TV를 다 없앴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 핸드폰이라든가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가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핸드폰을 아이들이 쓰지 못하게 이제 잠궈 놓는다거나 다른 곳에 이렇게 두시는 거를 제가 보는 경우를 보는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 매체를 사용하지 않을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는 조금 아이가 이 매체를 절제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쓸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다양한 독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조금 추천하는 방법은 꼭 긴 책이 아니더라도 혹시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프린트 하셔갖고 시사적인 내용도 괜찮고요. 초등학생용 사설도 있고요. 간단한 텍스트라도 조금 읽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프린트 하셔갖고 자꾸 읽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독서라고 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어머니께서 조금 찾아보셔갖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읽게 하시는 것도 독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휘력 공부인데요. 이것도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어휘력이 많이 딸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을 가지고 몇 개씩 어휘력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유치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력 공부라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판적 사고 훈련인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사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국어학원이라든가 논술학원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실 글을 어떤 걸 뭘 읽고 나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읽고 어땠니? 라고 이제 자꾸 물어보면서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사고적인 훈련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사고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 그대로 토론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요. 이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글을 쓰려면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 생각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된 게 이 글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뭐 그게 어렵다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좀 일기를 쓰면서 있는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일을 느낌을 자꾸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처음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어갔던 과목이 글쓰기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자연계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이 글쓰기를 하려니까 저희 아이 스스로도 다른 아이들 글 쓰는 걸 보니까 아이 표현으로 엄마 다른 아이들 글 쓰는 걸 보니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글쓰기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정도로 글쓰기가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다고 뭐 본인 글쓰기 솜씨도 뭐 말도 안 되는 솜씨였다고 하면서 막 웃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요즘 학생들이 글쓰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할 수 있게 하면 또 이 문해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여러 가지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약문을 한번 써보게끔 하셔도 정기적인 평가랑 피드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다양한 독서가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문해력을 조금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한자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이 한자가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학습지라든가 이제 학원을 보냈던 건 아니고요. 엄마표 이제 한자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30분 내지 40분씩 아이랑 같이 한자에 나오는 그거를 매일 암기를 하면 쓰면서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의 일정에 맞춰서 한 6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매일매일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켰고요.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음과 뜻, 그 다음에 쓰는 거, 그리고 시험 가까이서는 기출문제 사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해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공인 인증 1급까지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특히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게 오히려 한자로 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을 하려기보다는 사실 적은 양이라도 끊임없이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는 게 나중에 아이한테 이런 문해력이라든가 공부하는 습관을 많이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집에서 일정한 시간, 한 20분, 30분이라도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없고 또 이제 생기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서 또 아이랑 대화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물론 뭐 직장 갔다 오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아이들도 학원 갔다 오면 많이 지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 30분 전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시간 할애해서 이 문해력은 꼭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답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